지역에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8.5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아, 잘 모르셨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제작됩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 체결부터 종료 연기 결정까지 또는 지난번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로 지금까지 네. 자, 우리 경제 성적표도 돌아보고 일본의 네. 경제 성적표도 돌아보고 네. 누가 이 싸움에서 승자인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오늘 모셨는데요. 네. 예. 지난주에 저기 일본에 가셨다고요? 예, 마침 일본에 제가 한 3박 4일 정도 예, 다녔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은 불매운동하고 있는데 왜 본인은 일본 갑니까? 뭐 그렇게 삐딱하게 보자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업무차. 한일 경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네. 일본이 정말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왜 점검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나 예.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돈 한 푼도 쓰지 마셔야지. 수용해가지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거나 최대한 소비는 안 했으면 적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가서 이제 일본의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네. 일본의 정계, 학계 또 이 관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뵙고 왔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일본의 이제 현장도 좀 보고 그래서 확실히 가기를 잘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걸 좀 다녀왔으니 저 혼자 알지 말고 좀 이렇게 오늘 김용민 라이브처럼 이런 네. 공간에 네.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일본은 사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소미아 결정이 그러니까 이 유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이거 지소미아 정말 종료하는 것 아니냐. 네. 왜냐하면 정말 걱정을 했던 모양이죠. 네네. 문재인 정부와 지금 한일 간에 어쨌거나 어찌 보면 민족의 자존심을 건 예. 그런 이제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거 정말 이러다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던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 때 중의원도 하시고 사실 아베 내각에서 잠깐 일도 했던 분인데요. 네네네. 그분 이야기는 이건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한일 간에 네. 특히 최고 권력자분들이 이 체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은 네. 못 내려놓는다 이거. 네. 누군가의 중재 없이는. 네. 딱 그랬는데 지소미아 이제 이 그러니까 종료가 좀 유보가 됐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미국에 이런 저런 중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딱 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중재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자 이렇게 된 마당에는 뭔가 물밑에서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정지에 의해서 네. 일본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하고 또 그 조건으로 사실은 이렇게 했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양쪽이 중재를 하는데 양쪽에 중재를 하는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보를 한다. 네. 그렇게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난 다음에 일본 언론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논조로 보도를 했고요. 네.
일본의 압도적 승리, 뭐 같은 말인데 퍼펙트 게임 이런 단어도 사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일본의 좀 지식인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안 이제. 믿어요. 네. 왜냐하면 예. 일본이 지금 아베 내각 들어오고 나서 그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다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언론들 특히 방송 쪽에는 이게 뭐 아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거의 없고 네. 알아서 기는 거 이걸 일본은 말로 이제 손탁구라고 하더라고요. 손탁구.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관행이 거의 뭐 일반화돼 있대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베 내각이 굉장히 이제 언론을 통제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보도만 일어나도록 네. 이제 정보를 흘린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일본 아베 내각도 노심초사한 게 지소미아 종료를 뭐 일방적으로 그냥 가버린다고 했다면 네. 어떻게 할까에 관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이 내각 안에서 그 안보 관련한 그런 협의체를 열어서 굉장히 이제 뭐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했다. 노심초사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미 드러났지만 결국은 일본이 이제 일정한 수준의 이제 사과를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이 향후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조정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뭐 일본의 승리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넌센스에 가까운 보도다. 일본의 지식인들 네. 이른바 선수들은 뭐 전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뭐 물론 우익 인사들도 있으니까요. 우익 인사들 빼고 우익 인사를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우익 인사, 뭐 한국의 우익 측에도 다루는 비지성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한일 경제 전쟁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일본의 경제 도발.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더 적절해 보입니다. 7월 이후에 벌어진 일들. 자, 일본이 수출. 그러니까 이제 부품과 소재 수출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파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주 열이 많이 올라서 불매운동, 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맞대응을 했는데 말이죠. 자, 성적표를 한번 좀 펼쳐봐 주시죠. 자, 제가 아까 파이트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 중학교에서는 파이트라고 알려줬는데 아니 잘못 배운 한국 분들이 모양입니다. 보통 F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군요. 이렇게 F 발음이 없는 데서도. 저는 저기 뭐다 F를 P도 F로 합니다. 제가 파이트로 앞으로 저도 발음하도록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성적표 한번 좀 펼쳐봐 주시죠. 앞서서 뭐 일본 언론들이 뭐 일본의 압도적 승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적어도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 다 빼고 한국의 압도적 승리다. 이건 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준다. 팩트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 이미 뭐 여러 언론 보도들이 나왔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 수출 적자를 보고 있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대한 수출 적자 규모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육 수지라고 하는데 대일 적자로 말할 수 있겠죠. 대일 적자 규모가 올해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대비해서 올해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2003년 이래로 16년 만에 대일 적자 규모가 최소폭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미 10월까지의 그런 그 교육 규모가 이미 말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 근데 왜 일본한테 우리가 적자를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걸 일본이 노린 거죠. 뭐냐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이제 소재, 부품 뭐 장비 일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발달해 있다 보니 사실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라니까 물류 비용도 적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라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
고품질의 어떤 뭐 소재 부품을 하다 쓰던 거죠. 네. 여기까지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대로 네. 왔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실 대일적자 규모로 나타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행 불매 운동, 여행 안 가기 운동 이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낳지 지금도 않습니까? 아주 뭐 우리 예, 국민들이 단결된 의지로 지금 일본 관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 수지 안에는 네. 이른바 상품 수출 네. 수립에 따른 것도 있지만 네. 이른바 이제 서비스 수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서비스 수지의 거의 대부분은 여행 수지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훨씬 많이 갔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불매 운동 시작하고 나서 일본 안 가기 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60% 70%씩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우에는 특히 왜 이 그러니까 도쿄 같은 이런 큰 도시보다 네. 지방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데 많이 갔고 또 네네. 그 지방 공항들이 사실은 다 한국 관광객들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뭐 관광객들이 확 빠지니까 네. 지방의 이제 관광 산업도 굉장히 이제 침체를 겪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베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일본은 막 겉으로 드러내서 막 되게 강렬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불만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지금 저 일본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이 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네. 일본 아베 정부가 이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할 때는 한편으로는 그 선거를 앞두고 네. 이 정치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갈등 마찰이 생기면 사실 대내적으로 뭉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효과를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이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를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자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뭐 반도체 소재 부품을 수출 못해. 네. 또 우리 여행객도 뚝 끊겨. 네. 뭐 이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이겼지만 네.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 네, 네. 정치적으로도 일본 아베 정부가 아베 내각이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이제 지방의 그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네. 이 말은 못 하는데 네. 정말 왜 이 삼성전자, 뭐 LG, 네. 또 뭐 SK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그런 주문이 들어오던 것이 네. 제동이 걸려버리니까 이 업체들 뭐 수익이 확 뭐 반토막씩 나버린 경우들이 많은 일본 거예요. 반도체 업체. 반도체 관계자들. 소재 부품 쪽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막 대놓고 말은 못해도 정말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또 네. 조금만 더 길어지면은 네. 정말 표면화되겠어요. 이 네, 불만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 그 네. 이후에 우리가 손해 본 건 없습니까?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타격 하나 안 입고 네, 뭐 저쪽만 일방적으로 뭐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한일 간의 어떤 경제 의존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쪽에 일정한 이 교육 자체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양쪽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타격이 더 크다. 일본이 타격이 훨씬 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일 그 수입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한 14% 정도 줄었는데 네네네. 14% 줄었는데 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건 한 6%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경기 침체 영향 정도를 감안하면 사실 뭐 일본에서는 우리는 국민들 응집력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은 응집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국제 교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네. 우리 수출이 약간 줄었을 뿐이지 일본이 뭐 불매 운동을 하거나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은 타격은 저는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이 한일 간의 갈등 이슈는 아베 정부한테는 오히려 타격이 된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매 운동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뭐 일정한 그 엄정한 대처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지지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정치적으로도 뭐
한국 정부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현재 큰 타격은 없지만 일본에겐 또 타격이 있었고요. 네. 우리한테는 타격이 적었어도. 네. 그럼 앞으로 뭐 굳이 일본하고 다시 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 어쨌거나 소재 부품의 그 수입선은 이 다양한 루트를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이전 수준으로 우리의 어떤 소재 부품 산업이 돌아가진 않는 게 이번에 이제 일본이 저런 조치를 취하면서 네. 뭐 정부든 기업이든 또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든 네.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우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구나. 국산화가 네네. 그리고 실제로 삼성이나 뭐 SK 같은 데서 네네네. 그 소재 부품 그 관련한 이제 업체들한테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불화수소라든지 네네네. 폴리미드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하고 일부는 양산 테스트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일정한 수준의 개런티 없이는 그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뭐 일정한 구매를 해주겠다. 뭐 약속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점차 삼성이라든지 뭐 SK도 마찬가지고 일본 외에 다른 수입선을 확보하고 또 국내에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네. 이제 자극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7월 이전으로 100% 완벽하게 돌아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한번 도발했더니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네? 네. 이런 것쯤은 한번 저쪽에다가 네. 경고 차원에서라도 상징적인 조처로서 네. 한번 다시는 그런 도발을 하지 말아야지. 이 교훈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맛을 좀 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네. 일본이. 예.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만 적게 쓰거나 뭐 덜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일 간의 이제 그런 뭐 그 경제 갈등을 보면서 네. 그러면 일본 소재 부품을 쓰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은 언제든 정치적 어떤 고려에 따라서 저렇게 믿을 수 없는 나라다. 한국과 수입선이 흔들릴 수 있구나. 네. 이미 이제 그 신뢰가 많이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사실은 2000년대 초중반에 삼성전자에 밀려나면서 이른바 이 반도체 몰락을 겪었는데 일본이 그렇죠. 그나마 예. 이제 좀 살아있던 반도체 그 산업 내의 소재 부품 산업 이것조차도 이번에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뭐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정부가 재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이건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것쯤은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예. 일본 언론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좀 우리의 그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압력 이런 거보다는 뭐랄까 뒤에서 물론 이제 뭐 이런 저런 뭐 압력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알아서 기는 거. 알아서 기는 거. 그 행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일본에서 일본 언론이 알아서 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왜 우리의 보수 일간지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네. 아베한테 알아서 기는 건지 뭐 본인들은 굉장히 이런 표현을 못마땅해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실제로 그래 보여요. 지난 8월에 보면 이게 한국말로 된 일본 신문인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당시에 그 만약에 일본에게 대응하게 되면은 네. 대한민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도했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보도였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신문들이 지금 정부와 뭐 정치적인 어떤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뭐 언론들이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그 입장이 다른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단 그게 그래도 막 이런 보도들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또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자 상당히 이제 좀 저희도 강한 스탠스를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부터 네. 이거 한일 반도체 전쟁 붙으면 네. 이거는 한국이 100% 완성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디테일은 강한데요. 네네. 큰 그림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보자면 이 전략이 되게 약하고 네. 전술만 이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들어오니까 일본이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아 봐라 저거 우리 반도체 산업에 급소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자 지소미아 그러면 우리 종료할 수도 있다. WTO 제소하겠다. 네. 또 한국 뭐 국민들은 불매운동하겠다, 여행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판까지 내다보고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전략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돼 보니까 우왕좌왕한 거고 이 일본은 자기네들이 처음 수출 규제하겠다고 한 거 외에는 추가적인 어떤 뚜렷한 뭐 일종의 뭐 공격 포인트를 전혀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대응들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자면 나름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 우세한 네. 결과를 끌어냈고 네. 저는 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 경제 전쟁이란 표현보다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더 어울린 지난 5개월 동안의 흐름들을 한번 면밀히 짚어봤습니다. 한국이 승리를 했고 일본이 패배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정신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란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신 승리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승리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정상들이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여야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집중 협상을 제안했고 야권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벌인 데 대해 군 통신망을 이용해 북측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관련 결정 이후 일본의 사죄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재차 자진 해산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자진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도로 한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해산을 촉구하는 경찰의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은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난 일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핫산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환영 행사. 그런데 행사 도중 엉뚱한 확성기 소리가 뒤섞입니다. 집회 소음이 국빈 행사에까지 영향을 주자 청와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실제로 대형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로 위에 배식대까지 설치되고 시위대들은 여기저기 앉아 밥을 먹습니다. 게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와 노상 방류도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소변도 바로 문을 여는 옆에 소변 봐가지고. 고통은 온전히 효자동 주민들의 목. 인근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정말 이명 증상이 나타나서 이명 때문에 그 치료비를 청구해야 될 정도로 시위와 예배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옆에서 계속 왕왕왕왕 그 스피커 소리가 나면 주민들이 그 평온한 저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컨대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우리 최대의 능력자 전광훈 목사님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이신 우리 황교안 장로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반드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진짜 문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 수업이 파행을 겪는다는 점. 특히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건 하루 3차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확성기 집회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노숙 시위가 이어지면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잠자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여기는 강도가 너무 지나쳐요. 도대체 여기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고나 있는지. 김경숙 서울맹학교 학부모 회장.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호소.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 어제 저녁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소음 유발 세력으로부터 협박도 받았다고. 사실 저희 주말에 저희 학교 안내실에 어떤 일부 단체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찾아와서 민원을 또 넣기만 해봐라라는 식의 협박 비슷한 어떤 조의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더 불안하죠, 지금. 법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만히 놔두라고 협박. 집회 현장에서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너희들이 우리의 황교안 대표의 저 애국 텐트에 손 하나 까딱대는 날이면 우리는 저 뒤에 청와대 지붕을 모두 날려버리겠다. 300만이 모여 모두 이곳으로 몰려와 너희를 청와대에서 드러낼 것이다. 접시를 비워도 넌 비워지지 않아. 설거지해도 너와 행복했던 땐 지워지지 않아. 어디서 love is gone. 옷장을 정리해도 추억은 정리가 안 돼. 청소를 깨끗이 해도 내려반대. 마음은 너로 질러줘. 어디서 love is gone. 범죄야 범죄, 범죄야 범죄. 이건 범죄야 범죄, 명백한 범죄야 범죄. 넌 잔인해, 토막냈어. 우리라는 살점을 너 알긴 해. 조각냈어. 사랑이란 감정을 갈갈이 찢어 발겠지. 내 눈물은 피처럼 빨겠지. 혼수 상태지 내 기성은. 넌 날 두고 가겠지. 이대로 난 계속 애원해. 미련이란 허튼 기대로. 이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로 넌 날 깨끗이 오려냈어. 아프다고 절규하는 날 칼같이 도려냈어. 접시를 비워도 넌 비워지지 않아. 설거지해도 너와 행복했던 땐 지워지지 않아. 어디서 love is gone. 옷장을 정리해도 추억은 정리가 안 돼. 청소를 깨끗이 해도 내려반대. 마음은 너로 질러줘. 어디서 love is gone. 범죄야 범죄, 범죄야 범죄. 이건 범죄야 범죄, 명백한 범죄야 범죄. 기억의 가지들을 잘랐어. 아주 어렵게 근데 또다시 자랐어. 내 머릿속은 너란 장미가 떨어진 상처뿐인 가시덤불. 나의 검붉은 피 몇 방울 많이 색을 가진 전부. 너 너무 나빠. 너 때문에 내가 아파. 미칠 것 같아. 나 너를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 나 지금 내 머리 갈라. 뇌를 꺼내 세탁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로 네 흔적은 아프고 짙어. 현장엔 고통만이 해결의 실마리.
넌 비워지지 않아 설거지해도 너와 행복했던 땐 지워지지 않아 어디서 난 갇혔어 혼자서 네가 남긴 범죄 현장에 너무 처참해 바닥엔 붉은색 눈물만이 흥건해 그가 너가 내게 남긴 것들 못 견딜 것 같아 더러워 기분이 사방에 남아서 네 지문이 술잔마다 남은 너의 립스틱 자국이 자꾸 네 생각이 나게 해 나만 너무 아프니까 억울해 널 원하는 상상을 해 하루의 절반은 아직도 네가 오는 망상을 해 나머지 절반은 범죄야 범죄 범죄야 범죄 이건 범죄야 범죄 명백한 범죄야 범죄 이건 범죄야 범죄 범죄 명백한 범죄 다이나믹 듀오의 범죄야 범죄 들으셨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입니다. 네이비 아우님, 네, 160번 버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아이고, 좋은 버스 타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문제, 침묵, 정답이 이 침묵이었죠. 네. 어떤 문제였는지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정답이 침묵이란 점만 말씀드리고, 자, 정답자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6251번 쓰시는 분 무건. 네. 자, 9503번 쓰시는 분 정답 무건 수행. 네. 네. 아, 용민아. 나도 라디오도 듣고 유튜브로도 보고 다 한다. 이렇게 열심히 듣고 보고 문자 보냈는데 이거 당첨 안 되면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예. 어이, 젊은 PD 양반 신사답게 행동해. 네. 인천의 박 대표 배상. 네. 오답에다가 쓸데없는 코멘트를 많이 붙이셨어요. 네. 자, 침묵의 007 1156번 쓰시는 분. 네. 침묵이라고만 쓰시면 될 걸. 네. 자, 2384번 쓰시는 분.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며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끝날 즈음에 고딩 아들이 오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아닙니까? 중2를 지난 고딩 아들. 아, 그래요. 정답 침묵 맞히셨고요. 2745번 쓰시는 분. 조용한 게 이기는 겁니다. 침묵. 네, 정답 보내주셨고. 9105번 쓰시는 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 뜻 모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의지를 모읍시다. 정답은 침묵입니다. 사무실에서 생방송 김용민의 라이브를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 김용민의 라이브를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다. 네, 정답은 맞히셨습니다만 김용민의 라이브라니요. 이 프로가 시작한 지 언젠데 작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김용민의 라이브라니 유감입니다. 네. 자, 그리고 K76102341 이 계정 쓰시는 분. 어제 운전하는 사람은 차 세우고 문자하라고 해서 차 세우고 문자합니다. 정답은 침묵.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정치 관심을 가집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침묵 맞히셨어요. 자, 심정아님. 제19의 범죄에는 침묵하는 검찰.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이, 그래요. 아, 침묵을 맞히셨어요. 4948번 쓰시는 분 침묵이고요. 어제 청와대 앞을 지나가는데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성족에 이어서 이스라엘기까지 흔들더군요. 대체 이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침묵 맞히신 분들. 아, 이거 이렇게 손이 떨리지? 네. 침묵 맞춰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6시 38분 지나고 있네요. 김한나 씨. 네, 분주한 퇴근길입니다. 교통 흐름에 맞춰서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작업 구간이 많아서 더욱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산둔 하이패스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정체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일죽에서 모가 사이와 이후로는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반대 남이 방향도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밀리고요.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쪽으로 울산 졸음쉼터 부근에서 언양 분기점 부근 4km가 밀리는데요.
작업 여파를 받아섭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이고요. 호남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이천까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에 차가 많습니다. 또 바람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긴 구간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패스트트랙 여기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이게 내년 총선의 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가냐 부냐 어느 쪽에 더 많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그냥 안으로 그치고 말지 아니면 실제 이게 룰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지금 흐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협상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선거법 개정안 너무나 단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비례대표 없애자. 의원 정수 줄여서 지역구만 두자. 지역구는 증원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건 뭐 자유한국당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협상용. 협상용. 네. 트럼프의 뭐 이 5조랑 똑같은 거죠. 예. 받을 생각은 없고 예. 여하튼 협상용. 예, 이런 거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해 놓고 어느 정도 절충하면은 우리에게 이득이다. 뭐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충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가면 제일 이득이겠죠. 아, 소선거구제. 그렇죠. 그렇죠. 이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면 뭐 사실 그 보수 분열은 뭐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건 또 중심을 잡기 쉽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각 당 대표와 원내 대표들의 속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당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민주당부터 봐야 되겠죠. 네네. 민주당의 지상과제는 공수처법 통과입니다. 네. 예,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경중을 따지면 이 공수처가 당연히 더 중요하고요. 네. 협상은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4+1,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 세력들을 모은 협의체를 돌리기 시작을 했고, 네네. 동시에 자유한국당하고도 대화를 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패스트트랙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완전히 소외된 채 예. 나머지 4당이 다 합의해서 통과까지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4+1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잘 될 것 같으면 4+1도 더 양보하고 더 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꽃놀이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튼 민주당이 협상해볼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도 이 염색을 해가면서 의욕적으로 원내대표 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파트너가 워낙 쉽지 않아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선방인데 뭔가 좀 한방이 없었죠. 네, 한방은 없었지만 그래도 선방은 했어요. 그래서 이인영 대표로서는 본인의 정치적 위신 그리고 지위를 생각하면 이번에 꼭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정안이라든지 패스트트랙에 담겨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안, 이걸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아마 역대 그 최고의 원내대표로서 평가받지 않을까. 일단 뭐 그중에 한두 개라도 되면 아주 큰일인 거죠.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심히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민주당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협상의 최대 그 변수가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입니다. 어쨌든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저도 여기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장외투쟁할 때도 좀 무리한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어쨌건 얘기가 됐고 이번 단식도 마찬가지로 정말 뜬금없다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여하튼 지소미아 폐기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뭐 이게 중지지만 유예지만 여하튼 지금 황교안 대표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근데 네. 날씨가 춥고 본인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 뭐 어제 이해찬 대표도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강제로라도 병원에 옮겨지거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병원에 옮겨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장기 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병원에 그 의료진의 돌봄을 받으면서 네.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뭐 점점 더 단식이 독해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김영삼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단식을 했었죠. 네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식을 계속 강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단식을 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마 협상이 마무리되면 서명하는 자리 정도 나와서 본인 서명하고 단식을 푸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쪽을 보면은 달래고 설득은 하겠지만은 끌려다니진 않겠다. 또 이런 흐름이 또 읽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4+1이 돌아가면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뭐 뭐든 할 수 있는 상태니까요. 네네. 네. 거기에 더 힘을 쏟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뭐 이제 바른미래당은 의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변혁도 다르고 바른미래당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의원마다 따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비당권파인 변화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크게 임팩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통과에도 그 이들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손금주 의원 영입으로 해서 129에 손혜원 문희상 합치면 131이죠. 네. 거기다가 대한신당 10명, 민중당 하나, 정의당 6 하면 148명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자당 내에서 반란만 없으면 네. 지금 있는 표로도 그 패스트트랙은 통과 가능한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고 여기다 이제 김관영 의원 등 패스트트랙 초안을 기초했던 이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몇 명 움직이면 네. 통과가 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혁에서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번 했던 것과 같은 임팩트는 없을 것이고 뭐 하루 이틀 정도를 더 연장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혁의 운신의 폭이 넓어 보이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것 중에서 공수처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표 던지지 않을까? 반대는 아니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뭐 최근에 미국에 있는 미시 USA에서 공수처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던데요. 네. 거기에 보니까 유보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유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당론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의 토론과 당론을 정한 다음에 투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뭐 금태섭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 민주당이 혹은 무소속 그리고 대한신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 일부 또 민중당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대한신당 쪽하고 그리고 정의당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저 비례대표 늘려라. 대한신당은 호남 의석은 유지돼야 한다. 된다. 그렇죠. 예. 수도권에서 의석 줄여라. 좀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절충이 될까요? 225대 75냐 250대 50이냐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5대 75는 225는 지역구 75는 비례대표. 그렇게 하면 정의당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정의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250대 50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연동형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네. 사실상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지금은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이에요. 네네. 250대 50으로 하면 뭐 그게 아니냐. 그런데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들어가면 네. 정의당이 계산을 자체적으로 해보면 크게 의석수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는 사실상 불가역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아유, 그럼요. 정의당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통과시켜 놓는 것이 우선이지.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이 목표한 의석을 다 확보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신당에게 지역구를 내주고 본인들은 명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250대 50으로 타협을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40대 60도 있으니까요. 240대 60. 예. 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이라면 280대 20으로 하더라도 합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번에 한번 해보고 이게 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선수들도 모여 앉으면 도대체 몇 석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로 보여지고 아 민심이 잘 반영됐구나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야 비례대표도 늘리자 이런 제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넣는 것만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전 다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패스트 트랙에 오른 그 법안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건 이거는 이제 백혜련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권은희안이 있는데 만약에 절충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백혜련안 올리고 권은희안 올리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투표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양보해서 전 절충할 거라고 봅니다. 그 둘이 다른 듯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조금씩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놓고 보면 처리를 위해서는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돌려보고 부족한 부분들도 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민주당이 양보해서 권은희 안에 가깝게 하더라도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네, 그걸 알겠습니다. 올려갖고 부결이 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상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냥 뭐 막연히 저지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되는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은 이렇습니다. 덜컥한 나경원 또 엉뚱한 합의해 줄까 걱정입니다. 이런 거. 예. 자, 어떻습니까? 예. 저도 성대모사 빨리 해갖고 우리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자, 빨리 넘어가시죠. 예. 하여튼 홍준표 의원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수처를 민주당 걸 들어주고 선거법은 우리 거를 잘 절충해서 민주당이랑 처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런데 지금 나경원, 황교안 이 두 분은 공수처는 도저히 못 받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도저히 못 받겠다고 가만히 앉아서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되는 상황으로 가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론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격분할까요? 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분노는 일겠지만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기 때문에 좌파 독재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할 국민들도 많지 않아서 이건 진영 안에서만 소비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눈 뜨고 두 가지를 다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저게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실리를 챙기는 발언을 한 거고 이거에 의해서 또 우리 저 실검의 달인 박지원 의원도 똑같은 요 코멘트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 맞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뭐 있냐면 현역 의원들은 지난번에 자기가 선거를 치렀던 지역구에서 지난번에 치렀던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하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거부를 할 거고 뭐 여기서 좀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서서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끄는 정도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필리버스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의원직 집단 사퇴 이것도 하나의 카드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한 30만 원 정도 걸고 내기할 수 있는데요. 절대 사퇴 안 합니다. 사퇴 안 해요? 각 의원실에는 9명의 보좌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거의 선수인데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다 해직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로 고용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너희들 앞으로 6개월 동안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단식 투쟁, 극한의 투쟁까지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타협을 보는 것도 참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황교안 대표가 저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계산을 봐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비공개 회의 내용이 나왔죠. 자유한국당과 꼭 합의해야 한다라는 워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1야당을 제쳐놓고 선거법 합의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 합의를 하는 것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르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면 그럼 공수처는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이 투표 붙이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같이 공조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아까 30만 원을 이제 묻겠다고 하셨는데 30만 원 묻고 더블로 가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뭐 더블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그래도 현행 선거제도대로 치르면 마냥 좋느냐면 그렇지도 않은 게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얻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 군소정당들은 자리를 다 뺏기고 결국 다 통합이 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50대 130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120석 이상을 받으면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찬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을 120석 아래로 내려보내고 싶었던 건데 만약 이게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의 정치를 불리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상해 가는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의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자, 12월 3일 다음 주는 12월 3일입니다. 운명의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